안녕하세요. 이지펜 인문교양 한 스푼의 진아입니다. 19세기 초 조선은 세도정치라는 비정상적인 권력구조 아래 나라 전체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왕권은 약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었죠. 바로 그 무렵 산업혁명에 성공한 서구 열강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 아시아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역사의 전환기, 외세가 오는 시절의 이야기를 김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쌤. 네,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조선 내부의 혼란과 세계사의 거대한 파도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800년 초, 1800년의 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네, 바로 그해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나고 겨우 10살의 순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증조 할머니 뻘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죠. 어린 왕을 대신해 정치를 하는 건데 정순왕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권력 교체였다고요? 맞습니다. 정조 시대의 핵심 세력이었던 남인을 몰아내고 자신의 지지 기반인 노론 벽파를 권력의 중심에 앉혔습니다. 이 노론 벽파는 과거 사도세자의 폐위와 처벌을 주장했던 그룹이죠. 이런 걸 우리가 붕당 정치라고 하죠. 네, 붕당 정치는 조선시대의 살인들이 붕당, 즉 정치적 집단을 이루어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며 정치를 운영하던 형태입니다.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면서 시작됐죠. 하지만 이 시기에 이르면 본래의 견제 기능은 사라지고 극심한 대립만 남게 됩니다. 권력 교체 과정에서 종교 탄압도 있었다고요? 1801년의 신유박해 말씀이시죠? 네, 당시 포교 활동을 하던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비롯해 300여 명의 천주교인을 처형한 대규모 탄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목적도 숨어 있었어요. 당시 숙청 대상이었던 남인 세력 중에 천주교 신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황사형 백서 사건도 터졌죠? 그렇습니다. 황사영이라는 인물이 서양 군대의 힘을 빌려서라도 천주교 탄압을 막아달라는 편지를 청나라 주교에게 보내려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거세졌고 서양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순조가 직접 정치를 시작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군요. 네, 정순왕후가 물러나면서 노론 벽파도 힘을 잃고 붕당 정치 자체가 붕괴됩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왕의 처가인 안동김씨 세력이 차지하게 된 거죠. 여기에 외가인 반남박씨, 세자빈 가문인 풍양 조씨까지 합세하면서 우리가 아는 세도 정치가 시작된 겁니다. 이 세도 정치는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기 전까지 무려 60여 년간 지속됩니다. 왕실의 외척이나 힘있는 가문이 아주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군요. 맞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죠. 이들 세도 가문은 나라의 중요 관직을 독차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백성을 쥐어짜 재산을 불렸습니다. 과거 제도는 엉망이 됐고 탐관오리들의 수탈로 조세 제도마저 무력화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삼정의 문란입니다. 삼정이라면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하는 거죠? 네, 토지세인 전정, 군역 대신 내는 세금인 군정, 그리고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받는 환곡이 고리대금업처럼 변질된 것을 합쳐 삼정이라고 합니다. 이 세금 행정 전체가 국가 통제를 벗어나 지방 관리들의 수탈 도구로 전락한 것이죠. 이분이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이군요. 안동김씨 세도 정치의 중심 인물이었고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견디다 못한 백성들의 저항도 잇따랐습니다. 1811년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 그리고 1862년 경상도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번진 진주밀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선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골마가고 있을 때 바다 건너 서양은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19세기에 들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증기기관과 방적기 같은 발명품 덕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전통적인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빠르게 바뀌었죠. 공장을 돌리려면 더 많은 원료가 필요하고 만들어낸 물건을 팔 더 큰 시장이 필요해졌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연스럽게 서양의 눈은 동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일찌감치 서양과 교류를 하고 있었죠. 명나라 때인 1542년에 이미 포르투갈과 무역을 위해 마카오를 열었고 1685년부터는 광저우를 개방해 본격적으로 서양과 교역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차나 도자기, 비단이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였다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영국이었습니다. 중국에 팔만한 물건이 고작 면방직물 정도라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막대한 양의 은이 중국으로 유출되자 영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에 몰래 팔아 적자를 메우려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편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자 중국이 이를 막으려 했고 결국 영국과 두 차례에 걸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결과는 중국의 참패였죠? 네, 1차 아편전쟁 후 맺은 난징조약으로 상하이를 비롯한 5개 항구를 강제로 개방해야 했고 홍콩이 이때 영국의 손에 넘어갑니다. 2차 아편전쟁 후에는 무려 10개의 항구를 추가로 열었죠. 동아시아 최강이라 믿었던 중국의 패배는 주변 나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서양 세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옆나라 일본의 상황은 어땠나요? 일본도 16세기에 포르투갈과 교역을 위해 나가사키항을 열었지만 본격적인 개항은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나타나면서부터입니다. 이미 아편전쟁을 통해 서양의 힘을 본 일본은 미국의 통상 요구에 굴복했죠. 이듬해 미일 화친조약을 맺고 1858년에는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며 문호를 개방합니다. 이것도 불평등 조약이었죠?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간섭 없이 미국인이 무역하고 거주할 권리, 일본 내에서 미국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하는 등 굴욕적인 내용이 포함됐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후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도 비슷한 조약을 잇따라 맺으며 일본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결국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과 일본 모두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인 압박에 문을 열게 된 거네요. 네, 19세기의 외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국주의 각축전이 동아시아까지 확장된 것이죠. 조선 앞바다에도 낯선 서양 배들이 간간히 나타나긴 했지만 19세기 중후반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구 열강뿐만 아니라 먼저 문호를 개방한 청나라와 일본마저 조선을 압박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안으로는 세도 정치로 무너지고 밖으로는 거대한 외세의 파도가 밀려오는 상황이었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위기 속에서 집권한 흥선대원군의 이야기가 이어지겠네요. 김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펜 인문교양 한 스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